알렌 바디 의우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인물과 그가 어떻게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준호라는 이름의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따분한 양복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들고서 집을 나서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아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하던 중 유명하지 않은 거리의 한쪽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에는 뭐에 홀린 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무명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별 기대 없이 갤러리에 들어갔고 눈앞에 펼쳐진 작품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각 작품은 삶의 다층적인 면을 담고 있었고 하나하나가 준호에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었으니 흰 캔버스에 붉은 선 하나가 대담하게 그어진 그림이었습니다. 그 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스위치를 켠 듯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이 선이 바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붉은 선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는 여정에 나섰고 그것은 그에게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준호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준호는 붉은 선이 가져온 새로운 진리 체계를 따랐습니다. 준호는 매일 붓을 잡고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서툰 손짓이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만의 색깔과 스타일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의 작품들은 작은 갤러리 구석진 공간을 빛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준호는 붉은 선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단지 그림뿐 아니라 그가 경험한 모든 변화와 통찰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며 자신들만의 사건을 떠올렸고 그것을 통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의 전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준호는 더 이상 이전에 지루했던 일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삶은 붉은 선으로 대표되는 사건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그는 과거의 자신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작품과 예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내면을 뒤흔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바디우의 철학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쩌면 우리 모두 일상 속에 숨어있는 붉은 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예술이든 사랑이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간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진리 체계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멋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나라 쿠쿠라나 왕국에는 특별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시장은 매년 한 번씩 왕국의 중심에서 열렸고 전 세계에서 온 상인들이 모여 자신들만의 특별한 물건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시장의 특별함은 단순한 물물 교환을 넘어 참여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을 나누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시장이 열리던 날 시장 한 구석에는 각기 다른 문화의 도덕적 신념을 공유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관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 마을 출신의 미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미라는 고래를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자신들의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고래가 바다의 영혼을 지닌 존재로 고래를 죽이는 것을 철저히 금기시했습니다. 미라는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고래를 죽이는 것은 바다의 신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고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그들을 보호합니다. 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숲의 부족 출신인 자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부족에서는 고래는 물론 새조차도 잡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도덕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자오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부족에서는 숲의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믿어요. 나무를 베거나 동물을 사냥할 때도 숲의 영혼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필요한 만큼만 얻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보시 상인 마르쿠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도시는 조금 다릅니다. 첨단 기술과 발전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이익을 중시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발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관점을 나누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미라는 자연을 존중하는 것만이 진정한 도덕이라고 주장했고, 마르쿠스는 인간 중심의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자호는 그저 조용히 두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해변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온 노인이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로스였고,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지혜로운 어부였습니다. 카로스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각자의 도덕적 기준은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바다에서 왔고 다른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자신의 바다를 사랑하고 그 바다를 꾸려가며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카로스의 말에 모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각자의 도덕적 신념은 달랐지만 그 바탕에는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문화의 신념을 존중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푸크라나의 시장은 단순한 물건 교환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의 중요성을 체험한 그들은 각자의 도덕적 관점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다양성이야말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들은 시장을 떠나 각자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한 노인 조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마을 사람들이 감정의 현자라고 부를 만큼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셉의 유명세는 그에게 이한 이야기에 더 기인했습니다. 그는 항상 맥스 셸러의 감정에 선험적 칭의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죠. 조셉은 일요일 아침마다 마을 회관에 모여 사람들에게 놀라운 썰을 풀어줬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감정의 왕국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등 다양한 감정의 신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서는 신들이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간 세계와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감정의 선험적 칭의라는 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정의 왕국에 한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랑의 신이 여러 층위를 지나 인간 세계로 감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중간에서 그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첼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첼러는 감정의 달인은 자연스러운 존재일지라도 경험 이전의 가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층위를 지나야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신은 첼러의 조언을 받아들여 각 감정의 선험적 층위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층위에서는 육체적 쾌락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신은 다리의 이 부분이 인간이 본능적 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층위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층위에서는 윤리적 가치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춰 사랑이 평가되고 재조명되었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사랑의 가치를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층위에서는 종교적 가치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사랑의 신성함과 무한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랑의 신은 드디어 감정의 다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조셉의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단순히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가치를 지닌 선언적 요소들을 통해 세계와 교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조셉의 썰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맥스 셸러의 감정의 선언적 층위라는 다리를 통해 감정의 신은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인간 세계에 가치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예전에 읽었던 이삭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떠올랐다. 특히 그 중에서 도심리 사학이라는 가상의 학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규모 인구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깊이 빠져들며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날은 운명의 장난인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하는 날이었다. 평소보다 커피를 2배로 마시고 빽빽하게 적힌 노트를 슬며시 확인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주위에 앉은 동료들을 둘러봤다. 모두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긴장한 기운이 감돌았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나는 잠시나마 긴장을 풀기 위해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여러분, 혹시 심리사학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내가 갑작스럽게 말을 꺼내자 동료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때부턴 내가 이삭 아시모프 파운데이션과 그 속의 심리사학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장황하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심리사학이란 개개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규모 인구의 행동은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마치 수많은 물 분자를 모아 흐름을 예측하는 것처럼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미래의 사회 변화를 미리 알아채는 거죠.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마케팅 부서의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비자 행동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럴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통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반대편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기술 부서의 동료가 말을 꺼냈다. 만약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술 개발 방향도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필요한 기술이나 고객들이 필요로 할 기능 같은 것들요. 그렇게 우리의 심리사학설은 점점 각 부서의 입장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저 가상의 학문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상상 속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떠들썩하게 토론했다. 마치 심리사학이 곧 우리의 미래 예측 도구가 될 것처럼 결국 그날의 회의는 과학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즐거운 대화로 채워졌다. 끝날 때쯤 나는 우리 모두가 주어진 현실에서 앞날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비록 심리사학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공동체의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나는 동료들에게 외쳤다. 심리사학은 없지만 우리의 지혜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힘내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다.